7월 30날 입당을 합니다. 근데 7월 29일 밤에 8월 2일에 입당할 거라는 단독 보도를 해요. 8월 2일에 그럼 입당을 하면 우스워집니다. 기습 입당이 아니라 공교롭다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 평론 토크쇼 사이다 정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김성애 대변인 너무 뵙고 싶었어요.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쉬었고요. 이제 다 회복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또 특성을 찾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카메라에 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네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오늘 뭐 내용도 많이 기대됩니다. 저도 좀 쉬었다 와야 되나 이게 그 살이 쪄갖거든요. 예, 오늘 새로운 사이다 농객이 오셨습니다. 박수부터 좀.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윤석열 국민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죠? 네. 예, 윤희석 대변인 오늘 자리에 계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지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윤석열 국민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윤희석입니다.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당 대변인을 했었고요. 이 정도로 소개를 가름하겠습니다. 뭔가 큰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 소개가 되게 짧으셨는데 네. 삼성전자에서도 근무를 하신 또 경험이 있네요. 기업에 예, 계셔갖고 예. 기업에 삼성전자에 계셔도 좋은 일들이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무서운 곳으로 거셨습니까? 삼성전자 다녔던 기억은 이제 저에게는 큰 자양분이 되는데요. 정치권에서 일하면서 늘 생각한 게 사회를 좀 바꿔야 되는 행동을 누군가는 실천에 옮겨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실천에 옮기기까지 과정이 어려워서 다들 이렇게 참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그때 결정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대선 지금 시국이라서 계속 정치 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들은 지금 오늘이죠. 그 김두관 후보 아드님이 그 확진자 판정 받으셔갖고 모든 일정을 지금 다 중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앙당 당직자 중에도 확진자가 나와서요. 민주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생겼네요. 뭐 워낙 이제 파이팅 하시다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코로나라는 상수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항상 이런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권에서는 잠시 지금 쉬고 계시기 때문에 야권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가 리더십이라는 용어 나오네요. 제가 리더십을 좋아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위기라는 제목인데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그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전 지사의 그 전화 통화 녹취록 때문에 뭐 전부를 공개해라. 그다음에 뭐 이게 상황이 정리된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윤석열은 곧 정리될 거다. 어떤 이런 뉘앙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이게 지금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토론회도 이제 오늘 취소가 됐죠. 야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그 윤석열 후보 간에 계속 그 갈등설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하긴 했는데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변인님? 일단은 시원하게 해본 이슈로 생생하게 좀 알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그동안은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저희 당에 입당을 하시고 입당 과정부터 해서 약간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로 한 2주 정도 끌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그저께서부터는 전선이 좀 확대가 돼서 원희룡 지사 역시 대선 경선 주자로 뛰고 계신데 그분하고 또 전화 녹취 관련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저희는 약간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비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 전제는 이제 30대 야당 제1야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리더십이기 때문에
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당대표의 행보가 과연 그동안의 한국 정치 이 상황과 맞느냐는 여부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게 확실합니다. 당에 입당한 거는 이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입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에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입당한 우리 캠프가 후보가 당 대표와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상식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갈등을 크게 한다든지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 적어도 저희가 원해서 저희가 유발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은 하루빨리 잦아들어야 한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또 당장은 원희룡 지사하고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발언을 어떤 대응을 한다든지 메시지를 낸다든지 하는 건 절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기싸움이라고 보여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일단 입당 과정도 굉장히 기습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환경 아니었습니까? 질문 잘 해주셨어요. 저희가 꼭 해명을 드려야 될 게 자, 입당 과정부터 얘기를 할게요. 7월 30날 입당을 합니다. 금요일 날. 근데 7월 29일 밤에 어느 인터넷 언론에서 8월 2일에 입당할 거라는 단독 보도를 해요.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박혀서 기사가 나온 건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는 차치하고라도 2일 월요일 날 입당이라는 날짜가 박힌 상황에서 다들 그때는 치맥회동도 그 전주 일요일 날 했으니까 언제 입당해 이 얘기만 계속 물어볼 때예요. 굉장히 그 부담이 됐습니다. 국민적 피로감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언제 하지 이런 상황에서 날짜가 딱 박혔기 때문에 보세요. 8월 2일에 그럼 입당을 하면 우스워집니다. 그 보도를 굉장히 키워주는 확인해주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고 3일, 4일, 화요일, 수요일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 왜 안 하냐, 2일 지났는데 왜 안 하냐 이런 것도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목요일 밤에 보도가 나왔는데 남은 날은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아니면 신문이 쉬는 토요일을 빼고 일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가서 당을 비웠을 때 기습 입당을 했냐, 기습 입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습 입당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일정이 이 대표가 서울에 없는 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교롭다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저희도 대표가 있고 대표가 꽃다발을 주고 최재형 그 원장처럼요. 그렇게 환영받는 입당식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보도가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의 토론회라든지 봉사회라는 거를 왜 안 갔냐고 말씀하시는데 잘 보시면 경선 준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그 행사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후보라 함은 당에서 관장하는 당에서 인정하는 당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요. 원래는 당에다가 당의 경선에서 뛰겠다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비 후보 등록자에 하나는 건데 저희는 바로 입당을 하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아마 봉사활동이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코로나 검사를 48시간 전에 받으라고 그랬어요. 입당을 금요일 날 했는데 물리적 시간도 없었고 몰랐어요. 그런 거를 잘. 그러니까 갈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죄송한데 이제 예. 그 이야기는 지난주 방송에서 이준석 그 윤석열 그 갈등설에서 이제 충분히 나왔던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맥락은 지금 그 대변인 말씀대로 이제 입당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자꾸 큰 이렇게 이준석 당 대표와의 그 갈등 부분도 자꾸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다음에 뭐 최근 어쨌든 토론회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큰 준비를 가지고 뭔가 그 경선 부분에서 상당히 그 흥행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떤 불참 의사나 이런 이슈 때문에 어쨌든 오늘 진행이 안 되게 됐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뭔가 이 당 대표와 그 야권의 어떤 주력 후보죠 지금 현재 어쨌든 뭐 그 여론조사 제일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네. 야권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 갈등설 부분이 계속 불거지고 커진 게 계속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지난주에는 부분이 갈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네네. 접하시니까 네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거 한번 토론에 가주면 되는데 왜 안 나가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뭐 입당했으니까 다른 후보들 다 하는데 왜 그 후보만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에 사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돼서 토론회를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공격당할까 봐 시작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김태호 지사가 의원이 어제 관두셨기 때문에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지만 13명, 12명이 7분 정도 얘기하면서 무슨 토론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 받으려 공격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문재인 정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몇 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를 기피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냥 쿨하게 간다고 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그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봐요. 이제 입당을 했고 당 경선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도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저희가 일정을 준비를 했겠죠. 근데 그날 오늘 원래는 2시에 뭘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계획된 일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전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전에 조율이 잘 안 된다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충격 받으시면 안 되는데 아니, 아직 회복다 되시고. 아니, 저도 충격받을 게 많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아니 제 얘기는 정말로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게 경선준비위원회가 제가 보기엔 경선준비위원회가 잘못하는 건데 후보가 많고 일정이라는 게 있으면 서로 조율을 해서 안 되는 거는 빨리빨리 안 된다고 치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일정 발표해놓고 맞춰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이렇게 되는 그런 건데 부분이 살짝 있었다. 예. 이 정도로. 예. 그래서 한간에는 그 뭐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뭐 토론회든 뭐 정견 발표든 하면은 그래도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 보여주기식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보여지시는데 도대체 어떤 정책을 갖고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오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급할 것 같은데 저는. 당 경선 버스, 당 경선 열차가 출발을 아직 안 했어요. 저희는 민주당은 되게 빨리 했잖아요. 그래서 왜 국민의힘은 안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8월 31일까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8월 30, 31일 날이 본 경선 후보 등록일입니다. 아직 후보 등록 안 하셨죠? 등록일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요? 30날, 31일 이틀 해요. 그 전에 하는 건 예비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9월 1일부터 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운동회가 올림픽이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비전을 얘기 안 하냐, 정책이 뭔지 모르겠느냐.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갖고 있는데 아직 무대가 열리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하니까 민주당은 뭐 4차, 5차 하고 막 했는데 왜 안 하냐는 말씀하신 건 이해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당은 일정 자체가 늦어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늦어요.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 조절할 수 없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답답할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뭐 평소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 운영을 잘 해오셨다고 제가 칭찬해드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표현하신 대로 제가 보기엔 이게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후보들이 기량을 겨뤄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서 민주당 후보하고 합을 겨뤄서 대선을 놓고 다투는 경기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감독이라고 보기에는 롤이 좀 지나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갖고 해야 되는 범위를 자꾸 넘어선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후보들하고 막 1대1로 다툰다든지 제가 최근에 가장 이상했던 것은 원희룡 지사랑 통화를 한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12명의 후보군 중에서 10명은 알았어요. 토론에 참석할게요 라고 이렇게 조르륵 돼 있었고 원희룡 후보 한 사람이 지금 이제 할까 말까 안 하는 쪽에 좀 입장에 가 있었고 윤석열 후보는 뭐 난 안 하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제가 이제 밖에서 뭐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이 상황이라는 것은 그게 뭐 정리가 된다는 게 윤석열 후보든 아니면 상황이든 상관없이
12명 중에 11명째 원희룡 후보를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즉 토론 안쪽으로 넣으려고 했던 것은 제가 보기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까지 들어오면 이 상황이 정리가 된다라는 말은 그거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기도 하지만 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만 고립될 것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정치를 지금 1, 2년 한 초보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분의 귀에 그렇게 들렸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뉘앙스를 품고 말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녹음하는 것도 얼마 전에 문제가 됐는데 태연하게 이제 녹취를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을 해서 이제 이 컴퓨터가 풀어놓은 녹취를 보여주면서 뭐 내용 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정치의 영역이 다 너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는 사실상 당대표랑 후보 간에는 그 깊은 이야기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 뭐 도청장 점지 확인하고 들어가서 대화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그냥 딱 무슨 시험 출제위원이 시험 감독위원이 시험 감독하듯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올림픽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준석 대표는 이걸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처럼 자기가 플레이어고 거기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움직이는데 이 캐릭터들이 후보라고 혹시 착각하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후보들을 잘 컨트롤해서 민주당의 후보들을 꺾으면 대선에 이기면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글쎄 전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선 본인의 역할을 좀 내려놓고 대선 후보가 충분히 뛸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세팅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면서 그 본인의 강점인 2030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층 특히 남성층 이런 데서 표를 더 얻어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지지율은 지금 있는 후보군 게다가 제가 뭐 정말로 사심없이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야당에서는 지금 부동의 넘버 탑 후보인데 이 후보를 흔들어서 당 자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당을 넘어서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이 대표가 우리가 이 대표 머릿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이 대선 국면을 RPG 게임으로 생각을 해서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결국 2주일만 있으면 다 끝나는 얘기입니다. 경선 시작을 하면 주인공은 후보들이에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언론상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참가 자격이 없는 선수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할 리가 없습니다. 9월 되면 이 모든 거는 다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뭐 열차가 달리면은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뭐 어떤 이조차도 어떤 흥행 요소라고 또 볼 수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지금 당의 어떤 상황 자체는 되게 모양새도 그렇고 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위기라면 또 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리더십 위기. 이 당대표가 안 좋게 돼도 뭐 후보한테 좋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당대표도 후보가 잘못됐을 때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액션이 2주가 없죠. 되기 전에도 저희가 당직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당 예비 후보 등록하면 상임 고문이 되긴 합니다. 근데 아직 등록 안 했고 아무런 당직도 없는 평당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능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해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건 있죠. 당 전반적으로 걱정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대표가 어느 정도는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더 확전되는 게 서로에게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녹취록을 공개하고 아침에 원희룡 지사가 6시까지 전체를 공개하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SNS에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대응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 간에 하여튼 하루 이틀간에는 이게 뭐 생사를 거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보하고 대표가 하는 정도의 논란 수준으로 보기엔 좀 어렵게 좀 벌어지고 있는 건 또 현실인 것 같네요. 기대를 갖고 지켜본다. 네, 그 정도로. 너무 대변인식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그 기대가 어떤 기대인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힘드네요. 정치인 네. 윤희석으로 좀 말씀. 네. 여기 대변인이십니다. 예. 예, 뭐 그 치맥 해동을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런
뭐 치맥해서 무슨 그 안에서 특별한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행보를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찌되었건 그 녹취록에서 나오는 진실공방의 그 주체가 저희 후보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제약이 많이 있다는 거.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뭐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윤석열 후보에게 누구 하나는 참아야 되는데 당신이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정답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를 배제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들이받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 사실 뭐 그림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서요. 예. 대변인도 스타일이 좀 참고 견디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견뎌야 그렇게 됩니다. 좋아하시니까 아니 이주간은 정치라는 게 사람의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보가 네. 결론은 그래서 표를 많이 얻는 싸움인데 참지 않고 즉각 반응해서 잘 된 경우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네. 그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뭐 이 이슈를 좀 정리하면서 어쨌든 그 이준석 뭐 당 대표기 때문에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좀 이준석 대표가 좀 어떤 액션과 리더십 펼치면 좋을지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항상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예, 하셨는데 호의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이준석 대표님, 예, 내일의 주인공은 후보들입니다. 한 자리 물러서십시오. 네. 네, 이준석 대표께 한 말씀 드리자면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예, 당 대표시고 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그런 경선 관리하는 그런 관리형 대표라는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과거에 대표 되시기 전에 하셨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본인의 역할보다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앞으로의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처음 나오셨는데 준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고 이게 생생한 이야기를 앞으로 더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좋은 말씀 해줬지만 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 뭐 언론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그 언론중재법 이야기인데 최근에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슈인데요. 이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은 이 내용 혹시 대변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론개정법의 그 예, 개정안 내용. 언론중재법에서 중재법의 핵심은 어쨌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고 뭐 중간에 계속 좀 변해서 최종안으로 놓고 보면 결국 평상시에 민사소송에서 먹였던 이 배상액의 3배에서 5배까지를 판사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보도를 했을 경우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오보를 냈을 경우에 오보를 낸 것의 최하 2분의 1 이상의 분량으로 같은 지면에 실어서 이 오보임을 사실을 알리도록 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보면은 일종의 그 가짜 뉴스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피해 이 부분을 좀 막는 부분이고 좀 언론의 신뢰를 좀 높이는 부분에서 여권에서 상당히 이제 드라이브 걸고 있는 법안인데 뭐 야당에서는 이거 언론 길들이기다, 재갈 물리기다, 뭐 흔한 또 이런 흔한은 아니죠. 항상 해왔던 얘기라서 제가 흔한은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또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누가 언론 자유와 언론의 신뢰를 또 언론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이걸 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 나올 때 정청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생각 같아서는 30배, 300배를 때리고 싶은데 없던 법을 만드는 걸로 만족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법이 탄생하는 순간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표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혼란의 한 축은 물론 언론이다.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있고 김의겸 전 의원 이분 유명하죠. 대통령 물어뜯는 기사가 많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발언 한두 가지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경강부회지만은 기본적 인식이 민주당에서 좀 목소리가 많고 물론 저 김의겸 이분은 민주당은 아니고 다른 당이긴 하지만 이런 여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언론에서 당했다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기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데 목적을 두는 거지.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저는 이 법에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처벌하는데 언론사나 기자를 처벌하는 그 기준에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을 보면 뭐 이래요. 뭐 반복된 허위 조작 보도, 악의적 위법 보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냔 말이에요. 여기 추상적인 단어가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 여기에 걸리면은 소송이 가능한데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아니란 걸 증명을 못하면 그냥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는 전체적인 헌법상의 권리인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와 같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개혁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검찰개혁 밑에 언론개혁 딱 놓고 두 개를 딱 등치를 시키면 이게 맞아요. 검찰한테 당했다, 언론한테 당했다 똑같아요. 소위 말해서 좀 풀어야 돼요. 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응징이라는 프레임이 들어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응징. 그래서 나온 게 검수완박 아니에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럼 요건 언론에 대해서 뭘까요? 뭐 언론 뭐 구제 뭐 완전 뭐 피해 완전 보상 뭐 이런 게 나가겠죠. 그래서 언론사를 거의 그냥 휘청휘청하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결국은 좋은 거냐? 저는 사정 업무가 됐던 검찰에 관해서는 그다음에 언론에 관해서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제도화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벌 주기 위한 응징 뭔가 그 불이익 당한 거에 대해서 뭔가 풀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점에서 출발한 법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더 하나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전략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석이 많으니까 이런 거 할 겁니다. 의석이 150석 조금 넘는 수준만 돼도 이런 시도를 안 할 거예요. 180석이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21대 총선 불과 1년 뭐 몇 개월 전에 했던 총선에서 민주당이 60% 가까운 의석을 가져갔지만 실제적으로 민주당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받은 득표는 50%가 안 돼요. 49.9%입니다. 자, 저희 당이 100석 가까이 107석으로 비례까지 폭망을 했지만 41.5%를 득표를 했어요. 득표 차이 8%입니다. 8%. 8% 차이면 300석이니까 24석 차이가 나야 되는데 70석의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괴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소선구제 폐해인데 그 70석을 과대대표된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의 전략가가 있다면 그걸 알고 어느 선까지 추진해야 될 거냐. 방향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당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언론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된다는 선이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면 검찰개혁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던 거와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대로 뭐 의석수 의회 어떤 권력으로 너무 어떤 밀어붙이기식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언론을 사실 쭉 대한민국 언론사를 쭉 보면은 그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또 언론이 워낙 많이 생기고 인터넷 언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뭐 저도 좀 기사를 가끔 쓰지만 쓰다 보면은 또 다른 기자, 언론 매체들이 막 쓰다 보면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뭐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아니면 뭐 써놓고 그냥 어떤 진영 논리나 어떤 정책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막 어떤 내용을 썼는데 아니면 말고식이나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쌓이고 이제 커지면은 이제 이 법에 나오는 어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분명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생길 수 이제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언론 개혁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좋은 언론을 만드는 부분, 좋은 언론이 많이 생긴 어떤 그런 시장 어떤 정화 부분을 본다면은 뭐 언론 통폐합 같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헌법상에서 얘기하는 언론의 자유에서 언론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닌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자기들이 헌법상으로 보장받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큰 짝각가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어떠한 권력도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100번 동의를 하는데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언론사들이 해왔던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자유를 그냥 누리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특정 뭐 K일보라고 칩시다. K일보한테 찍히면 K일보한테 어떤 사람이 두들겨 맞고
그것이 K일보 지면에 보도되면 K일보를 읽는 30만 명이 읽고 욕하고 끝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지만 30만 명한테 욕을 먹었기 때문에 최소한 동네 설렁탕집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언론이라는 것은 피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깃감이 나타나고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찌르고 보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건이 된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교수 때 얘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제가 딱 조국을 옹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어떤 사람이 이슈가 커지면 그 사람과 관련돼서 이제 아무거나 가져와. 이렇게 돼서 나중에 뭐 조국 씨 딸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가 있었다. 뭐 이런 게 보도가 막 되잖아요. 근데 이게 데스크를 통과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 클릭 나올 것 같아? 그럼 가. 그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잘못하면 정치인 죽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정치인이 길에 가다 코를 파다 걸리면 내 딸 학교에 우리 기자가 찾아가서 뭘 물어보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딸한테 들이밀고 아버지가 대낮에 코를 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실제로 좀 물어보고 있는 이게 요 코를 판다는 걸 이슈에 만들기만 성공하면 그 뒷일은 지금 일사천리란 말이죠. 이렇게 되는 문화는 그러니까 자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언론이 지금까지 자정해온 적이 없고 지금 뭐 언론의 반발이 있습니다만 다시 놓고 보면 이낙연 대표 때 언론개혁한다고 한 6개 정도 법안 들고 들어왔다가 그걸 쓱 치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송영길 대표 때 막 이번에 꼭 언론개혁하겠다고 그러고 해서 또 뭘 포털이랑 해서 3개 또 들고 나와서 그걸 또 막 요란하게 하다가 3개를 다 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2개는 또 치우고 이거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나마도 엄청나게 뭐 이런저런 거 다 고쳐서 언론도 막 굉장히 항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저는 항의가 예전에 브리핑룸 설치하면서 출입처 폐지했을 때 언론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던 이 노무현 정부 시절을 다시 돌이켜보면 지금은 거의 전 저항이 없다고 보는 게 전 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개인이 언론사로부터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데 뭐 정치인을 빼고라도요. 그러니까 포털에 한번 올라가면 이 사람 인생이 망가지고 심지어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데 언론사가 재판정에 가면요. 과실이 다 인정되면 500만 원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번 일을 통해서 상심이 많이 크겠지만 약값도 안 나온 돈을 주는 거죠. 정신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그렇죠. 500만 원을 피해를 보상을 받는데 이걸 지금 5배로 하면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슨 대단하게 벌을 언론들이 받을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이 악의성을 입증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면 이 법으로 언론이 과연 얼마나 위축될까? 그리고 거꾸로 저 이제 뭐 그런 입장의 대변인 같은 건데 피해자들이 얼마나 권리가 더 많이 구제가 될까? 사실 판사들이 옛날에 30만 명 보던 신문에 보였던 피해를 넘어서서 지금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1,000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1억이고를 보상해서 아 내가 최소한 보상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웬만한 노동자들 1년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년 동안 일을 못하고 나가 자빠져 있었던 피해자가 있으면 5천만 원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언론사가. 근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법을 제정하는 것도 제정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법부가 언론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고 언론사들도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은 좀 제발 좀 겸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바뀐 뭐 좀 언론 생태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너무 뭐 조회수 장사나 클릭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 방송도 포함해서 제 제목이나 바로 우리는 좀 더 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그 부작용이 참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고위공직자 등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원고가 이제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 있음 등 해서 약간 그 타협안을 가지고 이 법안을 계속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계속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가해자라고는 좀 그렇고 이 언론에서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피해받는 부분에서 처벌 또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액수를 굉장히 늘린다는 차원은
이해가 가요. 정말로 그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금액은 지금 나오는 기존의 판결에 의한 것보다 훨씬 커야 된다는 걸 동의합니다. 근데 과연 그 받는다고 해서 이 피해자가 언론에 잘못된 보도를 해서 받은 상처가 구제되느냐 측면을 과연 이 법은 생각을 했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정정 보도문 같은 거 가끔 보면은 요러요러한 보도는 요랬으면 알려드립니다. 요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냔 말이죠. 저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큰 타이틀로 해서 막 허위 보도가 이만큼 나왔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이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슨 기자가 이런 취재를 잘못했고 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다음에 아주 진솔한 사과가 들어가야 되겠죠. 방송이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메인 뉴스 첫머리에 뭐 2분을 때린다든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보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는 아니겠지만 100명이 노출됐다면 적어도 30명, 40명 정도는 저게 잘못된 거구나. 억울하겠네. 이 정도는 라도 강제를 할 수 있는 뭔가의 실질적인 구제책이 있어야지. 언론사 돈 내라. 돈 내서 줘. 너 피해 입증 네가 잘못했던 거 입증 못하면 돈을 줘. 이런 거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공직자를 왜 빼요? 공직자는 인격이 없습니까? 공직자가 당선 공직자도 해야 돼요. 그런 게 정치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주로 고위 공직자 이슈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언론 개혁이나 언론 재갈법 뭐 이런 용어 이전에 좀 좋은 언론을 통해서 독자들이 국민들이 좋은 정보와 지혜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쪽 좀 잘 타협하셔갖고 좋은 법안이 좀 나오길 기대를 하겠습니다.